예, 7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들 건강 생각하는 정책 네. 같은데 먼저 헬스장하고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 공제가 된다고요? 문합이에요, 문합이. 헬스장하고 수영장이 대표적인 문합이죠. 문합이 소득 공제를 지금 해주는데 뭐 전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반기 7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30%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대상자는 다가 아닙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이 되고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 합산해서 300만 원 안내에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공제율 30% 문합이 소득 공제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입니다, 이제. 예, 이제 막 제도가 시작이 되고 전 이제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가 소득 공제를 해주는지도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뭐 사실은 모든 수영장, 모든 헬스장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안에서 뭐 사 먹는 것까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입장료 같은 게 있으면 절반 정도만 이제 소득 공제가 되는 거고 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지금 소득 공제 대상 사업자를 계속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이나 헬스장 중에 천여 곳이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된 곳에 한해서만 소득 공제가 지금 가능하고요. 그걸 좀 확인을 좀 한 다음에 본인이 가고 싶으면 여기 소득 공제 홈페이지에 가서 이 업체는 또 이 헬스장, 이 수영장은 그 소득 공제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가서 소득 공제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설문조사 봤더니 이제 헬스장 이용이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용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 기회에 이용 늘어나실 것 같고 그 덕에 이제 국민들 의료비 지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뭐 집에 가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끊는 게 이런 헬스장 가거나 수영장 가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나 아이들 먹이는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게 막 30%를 공제해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건강해지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적립이 됩니다. 이게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고 국가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왜 이걸 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걸 감면해 주면 예를 들면 소득공제 해주면 건강도 챙길 뿐만 아니라 의료비가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건강 재정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석삼조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30% 감면하는 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득에 관계없이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7천만 원 이하만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들의 경우에 이제 양육하는 부모가 비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국가가 선지급해주는 선지급제도 시행이 됩니다. 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양육권자, 비양육권자 두 사람의 이제 관계인데 실제로 잘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양육비에 대해서 국가가 미리 주고 안 주는 사람한테 국가가 구상하는 방식을 택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계속적으로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 뭐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문제는 모든 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이제 못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있긴 있는데 숨겨둔 돈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가상자산, 알 수 없는 그런 재산들이 있거든요. 그 가상자산도 조사 범위에 지금 은닉자산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한 게 좀 변경에 또 개정에 어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가 선지급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내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급을 하는 것은 양육비가 없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회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일단 회수 통지서를 송달하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수하는데 동조를 안 하게 되면 그 사이에는 이제 선지급금이나 6개월 이후에 금융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급을 안 하는 사람, 양육비도 지급 안 하고 선지급 이미 지급한 것을 정부에서 다시 회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안 하거나 아니면 협조를 안 하면 그 사람의 금융계좌를 다 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강제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육비가 제대로 전달돼서 생활의 어려움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회수에 동참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양육비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 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양육비 이행학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처분 정도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예컨대 3천만 원 이상,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뭐 면허 정지한다든지 신상정보 공개한다든지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행정명령을 받고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실형에 가능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감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했을 때 40대 남성한테 징역, 실형이 선고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뭐 6개월, 3개월 정도 단기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 그럼으로써 양육비를 내는 거를 아주 더 구체화시키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서민들 여러모로 어렵게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 바로 불법 추심인 것 같습니다. 네. 불법 추심도 좀 다시 개선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이 좀 바뀌어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반사회적 어떤 그런 행위가 수반된 이 불법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이런 어떤 불법 사금융을 했을 때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천만 원의 벌금이었으면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아주 상향이 됐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불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표현한다면 불법 사금융업자로 법에 지금 명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했고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불법 추심을 접하게 되는 게 뭐 드라마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불법 추심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실제로도 뭐 연으로 쳐서 600%가 넘는 그런 이율에 해당하는 돈을 이제 이 자기 친구한테 빌리긴 빌렸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 사금융에 해당해서 그것을 계속 갚느라고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믿고 한 건데 이것도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업법이나 불법 그 금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 대출도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이 추심 자체도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SNS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요즘은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SNS 통해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SNS 통해서 계속 뭐 험한 말, 막 돈 왜 안 갚아?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건수만 봐도 요즘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021년에 869건, 2022년에 1,109건, 그리고 2023년에 1,985건, 그리고 작년도에 2,947건이었거든요. 올해 현재까지 1,485건인데 요 추세로 가면 올해는 3,00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이용해서 계속 돈 갚아라 하면서 욕설도 하고 강하게 압박도 하고 이런 실제로 젊은 여성 한 분은 이렇게 압박을 받다가 결국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대학생 한 명에 대해서 3명이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100만 원 빌려주고 200만 원 갚으라고 계속 압박하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고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거든요.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나 방지 대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금융업체의 이제 불법 추심이나 대출 행위에 대한 제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사인 간 거래,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도 제한 사항이 좀 생겼다고요. 요거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연이율이 20% 이상 가면 다 무효가 되고요. 예. 그렇게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 20% 넘으면 연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20% 이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처벌이 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고 또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추심을 할 때도 잘 추심을 해야 됩니다.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밤에 가서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일정 그
일몰 전, 뭐 일몰 후, 일몰 전 그때만 가가지고 일출 후, 일몰 전 그때만 가가지고 추심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 경찰에 신고한다면 자신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내용은 지금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 제주 거주자들 어떤 점이 좋아집니까?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요.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기관,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공공기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서 일반 도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처럼 예를 들면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유휴 공간 같은 경우는 잘 꾸며진 경우들이 많잖아요.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이런 공간들을 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지난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제주도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통과를 했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개방하겠다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7월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미리 간편 2민원, 제주도에 있는 간편 2민원이라고 하는 이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일반인들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휴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면 가족과 함께 가서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모임을 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좀 전국 지자체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제주 사시는 분들 이거 사용할 때 유의사항도 있어요. 있어요. 도내 거주자는 당연히 쓸 수가 있고요. 도내 거주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 제주도에 있거나 학교가 제주도에 있는 분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용을 하는데 공익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요. 뭔가 정치적으로 영리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되게 돼 있고 지금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 시간 동안 이용을 하되 이 금액이 좀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2시간 기준 한 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요 정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